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있은 다음에 밑에 가서 주가도 보시면 그때 이후에 조금 지나서 정도가 가장 주가의 저점에 가깝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도 보시면 테이퍼링 결정하면서 2013년도에 한번 또 튀는데 그때도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했으나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조정 없이 다시 올라가죠. 그다음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조정을 확 받고 다시 올라가죠. 코로나로 한번 튀고 나서 그 다음에 SBB 사태 때 튀었는데 생각보다 약했네요. 약하게 돌아갔죠. 근데 저 부분도 해석을 아까 전에 정부가 뭔가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SBB 사태 때 같은 경우도 진짜 3일 만에 다 처리했어요. 맞아요. 되게 빨랐어요. 주말을 껴가지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팩트를 굉장히 줄여준 거죠. 시장의 임팩트를. 그래서 저 SBB 사태 있을 때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의외로 돈을 확 풀면서 감독 당국이 굉장히 빠르게 운행하면서 다시 쭉 내려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채권 금리도 그때 대비해서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때 이렇게 막 위험한 상태가 되면 금리가 막 떨어지잖아요. 안전자산 써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페드가 야 이렇게 되면 침체나 금융위기 나는데 뭐 페드가 금리를 무조건 낮추겠지 이러면서 금리가 확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변동성은 엄청 심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계속 올라와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드 커브 상에서 보면 연초 대비도 지금도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영래포 잔고라는 말, 그다음에 뭐 MMF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해석하기는 솔직히 너무 연결된 게 많아요. 영래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페드가 하고 있는 재정 정책들, 그러니까 통화 정책들, 은행들한테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돈을 받고 그러면 신용 창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아셔야 되는데 그걸 다 해서 예측을 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너무 범위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위도 크고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이제 그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를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알기 어렵다.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아도 그거를 자기가 포지션을 잡아서 그걸로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체 트렌드에서는 이게 어차피 금리도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면 결국 사는 사람이 많으면 모든 물건은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 많으면 내려가는 떨어지고. 거잖아. 그냥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금리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채권을 살 거냐 팔 거냐라는 기준을 보고서 거꾸로 계산하셔서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보시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MMF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MMF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파란색이 MMF거든요. 22년 이후로 엄청 급등을 엄청 했네요.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20년도에 돈을 왕창 줬겠죠. 국가가 돈을 막 뿌렸잖아요. 정부가 코로나 돈을 막 뿌렸고 그 뿌린 상태로 소비를 하면서 뭐 실업도 일어나고 일어났으니까 문도 닫고 그러면서 쭉 내려갔다가 그때 지나고 나서 부의 효과들도 있고 주가도 오르고 뭐 다 오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현금들도 생기고 계속적으로 팔아서 수익화시켜서 현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MMF가 늘어난다는 게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주식 사시면 살지 말지 의사결정할 수 없을 때는 MMF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 거죠. 약간 유동성 자금을 네, 유동성 자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거죠. 어떻게 될지 네,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빠지는 거니까 채권을 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미 다 올라간 다음에 사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쪽에 넣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쪽 같은 경우가 저렇게 MMF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쏠려 있는 약간 쏠린 상태가 있는 거죠. 위험 자산 회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나 채권도 금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화되는 이유가 저렇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저걸 누군가 팔아서 패닉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들도 거꾸로예요. 이 영래포 잔고는 은행이 페드한테 돈을 맡기냐 안 맡기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금융기관들도 우리 개인들과 똑같은 게 조금이라도 이자율 높은 데다 맡기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벌려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네. 그렇게 맡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풀고 감고 할 때 그 통화량을 조절할 때 금리를 조금 더 높이 줄게. 그럼 일로 다 땡겨오고 금리를 낮출게. 그럼 낮춰놓으면 저울로 다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MMF 갔다가 영래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M2라는 게 이제 통화량.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풀리면 일단이 금리가 내려가야겠죠. 그쵸. 돈이 많아지니까.
풀린 게 많으니까. 네, 풀린 게 많으니까. 그다음에 돈이 확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금리가 올라가죠. 올라가야 되겠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렇구나라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통화는 항상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항상 늘어나죠. 늘어났어. 네, 항상 늘어나죠. 왜냐하면 인플레 되는 만큼 무조건 늘리고 있잖아요. 정부가 국채를 찍거나 뭘 찍거나 했을 때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중간에 2020년도에 급증하게 올라갔던 부분들 보시면 이것도 코로나죠. 코로나 때 많은 정책의 변동성이 방향성과 바뀐 이런 거죠. 게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통화량이. 그때 올린 거 줄이겠다라고 해서 내리고 있고 그러면 왜 내리고 있어요? 저게 이제 QT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돈을 줬던 거 내가 지금 다시 빨아들일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돈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제 돈이 저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것 때문에 침체 온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작년 1월에도 침체였고 올해 초에도 침체라고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다 없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증명을 해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속도예요. 돈이 돌아가는 속도. 파란색 약간 파란색 말씀하시는 파란색은 M2 증가율 계속 그 올라가는 아래에 거고, 얘기한 아래에 있는 빨간색 쪽으로 맞아요. 된 예. 게 속도예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돈이 은행에 있어도 돈이 안 돌고 은행에만 있으면 세상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보면서 느낌에 페드는 진짜 똑똑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찍었어도 속도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쪽 그러니까 뭐 아까 보여드린 MMF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역내포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시킨 거라고 보여요. 여기서 보시면은 돈을 줄이는데 속도를 높여가지고 적당하게 밖에는 경제는 잘 돌아가게 만든 거죠. 대단하네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무조건 M2가 올라가고 갑자기 급증했으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의 수식을 세우시면 안 돼요. 네, 저 이래서 이럴 거야라고 정확하게 하고 풀베팅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정부 국채 발행 계획이에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채가 발행이 많아지면 돈을 빨아들이는 거고 발행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국채 가격이 싸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행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로 고려를 해서 보면은 결국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지겠네. 가격이 싸지면 금리가 올라가겠네. 이런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예.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네, 무조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걸 굉장히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모든 금리 쪽 같은 경우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항상 말을 맞출 수 있어요. 갖다 붙일 게 많은데. 네, 갖다 붙일 게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설명할 수 있고요. 내려갔으면 내려갔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향성을 못 잡을 것 같아요. 방향성을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또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또 저기 걸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택을 할 때는 결국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을 해야 하고, 그럼 내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기준을 잡을 때 뭘 잡을까라고 보실 때는 지금 보여드렸던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가장 금리랑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표 하나만 보고 그거 하나에 맞춰져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 같은 경우도 분기마다 발표를 해요. 우리가 다음 분기에 몇 년짜리 채권과 이런 것들을 발행을 얼마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투명하게 모든 사람의 공표를 해놔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보험사든 금융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채권들을 샀다 팔았다 할지 그거에 의거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일드 커브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굉장히 낮출 것 같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단기 금리는 확 내려가면서 장기 채권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일드 커브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게끔 트레이딩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개인들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뭐 국채 선물하시는 분은 국채 선물로 하시는 거고, 이런 거 가격은 국채 선물 가격의 움직임은 되게 복잡하게 움직이니까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금리 선물을 그냥 사는 거고, 금리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파는 거고, 매도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은 이제 미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이라고 해서 계속 올라오는 게 있고, 그 부분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 1월부터 3월까지는 단기 채권이 굉장히 많았는데 T빌이라고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
뒤에 가서는 줄어든다. 네.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245라고. 맞아요. 그래서 단기금을 줄이는 거네. 그럼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장기 채권 같은 경우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뒤에 보시면 넷이라고 본 부분을 보시면은 657이라고 분명히 보이는데 네. 여기 1104 정도로 확 증가를 하죠. 그러면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면 이렇게 되면 단기는 줄이고 장기는 늘린다는 얘기네. 이런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금리 영향을 어떻게 줄 거야라고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없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이럴 발표했죠. 거야. 야라고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 보험사들 알아서 해봐. 난 이렇게 할 건 난 계획인데 이렇게 판단은 너희들이 그 안에서는 그렇죠.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급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임팩트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걸 예상하는 사람들끼리 적정한 레벨로 찾아가게끔 미리 정보를 계속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고편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할 거다라고 정부는 네, 그거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은 이거에 맞춰서 공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팔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팔았다가 저거 나올 거 사야지. 네,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오늘 되게 이게 복잡한 거를 좀 뭐랄까 좀 채권이라는 게 마냥 되게 어렵게만 느껴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채권을 배우거나 어디 가서 세미나거나 이렇게 전달할 때 되게 복잡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많이 좀 이해도가 좀 이렇게 좀 쉽게 가면 되는 거고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구나. 네. 수요와 공급을 따라서 이게 전망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모든 게 채권도 방향성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수급이긴 한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근데 그 경제 지표들이니까. 지표들이니까. 아예 뭐가 먼저인지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긴 한데 근본적으로 그 수급 형태들이나 경제 지표들을 다 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가 뭔지 하나 두 개 정도를 체크를 해서 그거대로 그냥 따라서 매매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게 좀 결론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되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채권 미국 금리랑 이런 채권 관련 상품에 금리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두 시간을 마련했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전망 및 이 채권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내가 채권이란 거를 기사로 혹은 언론이라든지 매체에서 접할 때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건넘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왔던 게 왜 중요한지 좀 알았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 하나증권 HTS, MTS에 대해서도 주요 경제 지표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은 예상치, 이전치, 그다음에 중요도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별 시간별로 나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항상 매일 한 번씩 보면서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그 중요도는 체크해가면서 채권이든 아니면은 주식 관련이든 아니면 해외 선물이든 이런 걸 투자하면은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관련된 상품 그리고 24년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략 이런 거 한번 있으면은 한번 얘기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일들을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금리 전망에 먼저 우선 알아봤습니다. 많이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궁금하셨던 점도 많이 해소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